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설명절은 잘 보내셨어요? 예. 자, 오늘 이제 종강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보다가 이제 소액보증금 볼 차례인데, 교재 보시면 366쪽이에요. 우리가 이제 일반 우선변제를 지난주에 봤는데, 그러니까 일반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대항 요건 이외에 뭘 따로 갖춰야 한다고 했냐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라는 것은 법조문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유의하실 점은 둘째 줄에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 대항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충분하고 확정일자는 받을 필요 없다. 조심하시고요. 일단 이제 용어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리가 이제 흔히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법 조문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요.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보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재 서울시 기준으로 소액 임차인이면 얼마 이하면 소액이라고 했냐면 1억 6,500. 그러니까 1억 6,500 중에서 5,500만 원을 최우선 변제해 주는 거야. 근데 이제 유의하실 점은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뭘 갖추면 된다고 했냐면 대항 요건, 그러니까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면 되는 거지 확정일자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일반 우선 변제는 선순위 저당권자보다는 늦게 배당받는 거고 후순위자보다는 빨리 받는 거죠. 그럼 날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날짜 비교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최우선 변제는 선순위 저당권자보다도 먼저 배당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날짜가 필요 없다는 거야.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된다. 근데 경매 신청 등기는 뭐 다른 말로 하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다라고도 하고, 그리고 부동산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면 부동산은 뭐가 되는 거냐면 압류된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압류되기 전에 뭐만 갖추면 된다? 대항 요건, 확정일자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의하실 점은 소액 임차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대항 요건을 갖췄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에 담보 물권이 설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보증금의 액수, 소액이라는 게 이제 시간이 가면서 날짜가 지나가면서 액수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가 소액이냐면 1억 6,500인데 그게 23년 2월부터였고요. 그 전까지는 얼마가 소액이었냐면 1억 5천만 원이 소액이었어요. 그 전에는 1억 1천, 1억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되어 왔는데,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저당권자가 들어왔고, 그리고 그 후에 을이 임차권으로 들어왔어요. 보증금이 1억 6천이에요.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오면 이 을의 임차권, 요건 소액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오면 소액이죠. 1억 6,500이니까. 그러면 경매가 실행되면 5,500만 원은 누구보다 더 빠르게 받는다는 거야. 얘보다. 그러니까 원래 저당권 뒤에 받아야 되는데 얘가 소액이면 일정액은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당권 공부할 때 배당 순서 얘기했었잖아요. 제일 먼저 배당되는 돈이 뭐였어요? 경매하면 제일 먼저 나가는 거. 실행비용. 그 다음이 제3취득자 비용. 공부 좀 하자, 그죠? 제3취득자 비용. 그 다음에 뭐였어요?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의 그 다음이 당해세, 그 다음이 이제 저당권, 이런 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임차권 소액이면 저당권 뒤에 들어와도 일정액은 이 저당권자보다 먼저 받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최우선 변제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근데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소액 임차인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얘가 올해 2월 5일자로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췄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소액인지 아닌지는 얘가 들어왔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 기준으로 하라고요? 저당권, 선순위 저당권. 그럼 만약에 선순위의 저당권이 22년 2월 5일날 설정된 거래. 그럼 22년이면 소액이 얼마일 때요? 1억 5천이죠. 그러면 얘는 마치 소액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액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얘는 소액 임차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한때 막 전세 사기 때문에 되게 시끄러웠잖아요. 그때 문제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야. 그러니까 공인중개사한테 이제 그 중개 의뢰를 했는데 공인중개사가 보더니 1억 6천이면 소액이니까 일정액은 받으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선순위 저당권이 이 위에 설정된 거야. 그러면 얘는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소액인지 아닌지는 내가 들어갔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가 기준이에요? 선순위의 담보물권이 설정될 때 그때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최우선 변제를 해줘야 되는데 이 집에 소액 임차인이 와글와글해요. 10명이나 있어. 그럼 얘네들 5,500씩 나눠주면 이것만 해도 5억 5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으면 소액 임차인이 다수이면 이때는 다 줄 수 없으니까 주택가액의 2분의 1 가지고만 나눠 갖는 거야. 예를 들어 이게 경매가가 예를 들어 4억이 나왔으면 소액 임차인이 아무리 많아도 얼마 가지고 나눠 가지라고요? 2억. 절반 가지고 나눠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표제 보시면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액 보증금의 범위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를 적용함에 있어서 담보물권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소액 임차인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라는 점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뭐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들어갔을 때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출 당시에는 소액 임차인에 속했다 하더라도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그 액수가 소액 임차인에 포함되지 않으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갈 때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들어갈 때는 소액 임차인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정당하게 보증금을 감액해서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면 그때는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꼭 들어갈 때 소액 임차인이 되는 건 아니고 나중에 정당하게 감액을 해서 소액에 해당되면 얘도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역이 나와 있는데 서울시 정도는 기억해 두셔야 돼요. 보증금은 1억 6,500 이하가 소액이고 얼마를 최우선 변제 받냐면 5,500만 원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임차인이 하나의 주택에 2명 이상이고요. 이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다면 이때는 보증금을 합산한다라는 것이 법 조문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지방에서 엄마가 먼저 올라와서 어떤 집에 보증금 1억 내고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럼 엄마는 소액 임차인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딸이 그 집에 다른 방을 이제 들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7천만 원 보증금 내고 들어갔대요. 근데 엄마와 딸이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같이 살겠지. 가정공동생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보증금은 얼마로 보는 거야? 1억 7천 합산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소액 임차인이 우글우글하면 다 줄 수 없으니까 얼마 가지고 나눠 가지라 그랬어요. 2분의 1 가지고 나눠 갖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 나와 있는데 판례는 우리가 지금 이건 봤던 거죠. 얘가 5,500만 원을 최우선 변제 받을 때 주택 건물로부터만 받아요? 대지를 포함해서 받는 거야. 대지를 포함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토지 경매가가 4억이고 건물 경매가가 1억이면 이때는 막 받아가면 안 되고 어떻게 받아가야 된다? 경매 대가에 비례한다. 368조의랑 우리가 그 공동저당에서 동시배당 20배당 받잖아요. 그 동시배당을 하면 막 받아가면 안 되고 경매 대가에 비례해야 한다. 그러면 토지 경매가에서 얼마를 받아가냐면 4,400, 여기서 1,100, 4대 1의 비율로 배당받아 간다. 앞에서 보셨던 거고. 그러면 이제 문제되는 판례는 뭐냐면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이 됐고요. 그 후에 주택이 신축이 됐어요. 그러면 이 신축 주택의 소액 임차인이 대지에 대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게 문제가 된 사건인데 요거는 받을 수 없어요. 최우선 변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얘가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나대지 건물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저당권자는 어떤 생각이었느냐? 나밖에 없네. 내가 1등이네 라고 생각하고 설정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주택이 지어지고 이 사람이 내가 소액이니까 너보다 먼저 받아갈게 라고 하면 누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는 거야.
저당권. 내가 1등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집이 지어지더니 내가 너보다 빨라. 이러면 얘한테 피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우선 변제를 주택 임차인이 받으려면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때 뭐가 이미 있었어야 돼. 건물, 집이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건물이, 주택이 있어야만 토지로부터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거지, 나대지일 때 저당권이 설정된 거면 토지에 대한 최우선 변제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판례예요. 하나 또 보면 이번에는 미등기 주택이에요. 미등기 주택의 소액 임차인. 그럼 이제 경매가 됐어요. 뭐가 경매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토지의 건물이에요. 토지. 건물은 지금 미등기 상태니까 경매가 될 수 없어요. 경매되려면 일단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존 등기부터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토지가 경매가 됐을 때 토지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느냐. 미등기 주택은 보호 안 해줘요? 보호해줘. 우리 주임법 적용 범위할 때 미등기 부호가 다 적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토지 경매 시에 미등기 주택의 소액 임차인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판례고요.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땅 주인이 갑에서 병으로 을로 바뀌었어요. 토지만 을에게 넘어갔다. 그러면 요 미등기 주택의 소액 임차인은 땅 주인 바뀌면 이 토지 경매 시에 최우선 변제를 못 받을까,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겠죠. 소유자가 달라졌다고 해서 우선 변제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가능하다. 그래서 결론, 미등기 주택의 소액 임차인도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뭐가 경매가 됐을 때? 토지. 자, 그리고 대지 소유자가 변경되었어도 최우선 변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는 게 판례예요. 자, 판례 제목 보세요.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신축된 주택. 그러면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때는 어떤 상태였다는 거야?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되고 주택이 신축된 거니까 저당이 달릴 때는 토지가 나대지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 소액 임차인은 대지에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때 최소한 뭐가 있어야 된다? 주택, 건물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미등기 건물의 소액 임차인이, 자, 그럼 사실 이 미등기 건물 소액 임차인 나오면 물어볼 말은 뭐겠어요? 얘도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죠. 대지로부터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3번 마찬가지. 임대인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서 대지 소유자가 달라졌다. 상관없어요. 소유자가 달라졌다고 해서 우선 변제 못 받는 거 아니다.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4번 판례도 몇 번 출제가 됐죠.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될 때 이게 그냥 주택이 아니라 점포 사무실이었는데 그걸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이를 임차한 소액 임차인. 그러면 소액 임차인이 들어갈 때는 점포 사무실이었다는 거예요? 주택이었다는 거예요? 주택이었다는 거죠. 점포일 때 근저당이 설정되고 주거로 바뀐 다음에 임차했다. 그러면 당연히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지문으로 볼 때는 점포 및 사무실 이런 말 써 있으면 주임법 적용되는 거고 용도가 변경된 거니까, 그리고 최우선 변제도 받을 수 있다라는 판례예요. 자, 임차권자의 경매 신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건 우리가 앞에서 전세권 할 때 공부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권 할 때 이런 거 봤었죠. 갑이 을한테 전세권을 설정을 해줬는데 얘가 전세금을 안 줘. 그러면 얘가 전세금을 못 받았을 때 요거 경매하려면 이 인도와 말소에 필요한 등기 서류 줘야 돼요? 안 주고도 할 수 있어요? 전세권에서 얘가 전세금을 빼주는 거랑 그리고 목적물 인도와 등기 말소 서류 주는 건 무슨 관계라 그랬어요? 동시행 관계. 그럼 동시행 관계면 경매하려면 인도와 등기 서류 안 줘도 돼요? 줘야 돼? 만약에 얘가 인도와 등기 서류 안 주면
얘는 전세금을 줘야 돼요? 안 줘도 돼요? 동시행이라 그랬잖아. 동시행이면 뭐라고 설명을 또 해야 되나? 둘은 전세권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갑이 전세금 돌려주는 거랑 을이 이제 인도하고 전세권 등기 말소해야 될 거 아니야. 서류 주는 거랑 무슨 관계라고요? 동시행 관계예요. 그럼 얘가 인도와 서류 안 주면 얘는 전세금 줘야 돼요? 줄 필요 없는 거야. 줄 필요 없는 거지. 그러면 얘가 전세금 못 받았다고 경매하려면 인도와 등기 서류를 먼저 제공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경매가 시작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집행개시요건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때 전세권 할 때 이게 원칙인데 중요한 예외가 어디서 나온다고 했냐면 주임법과 상임법에서. 그러니까 주임법과 상임법에서는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경매하려면 주택이나 상가 건물을 인도해야 돼요? 인도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거야. 인도하지 않고. 예외라는 거죠. 예외. 자,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지금 갑이 을에게 주택을 임대차해 줬는데 두 가지를 볼 건데, 갑이 보증금을 빼주는 거랑 을이 주택을 인도하는 건 동시행 관계예요. 그러면 원칙에 따르면 얘가 보증금을 안 줘요. 얘가 이걸 경매하려고 합니다. 그럼 얘를 이행지체에 빠뜨리는 게 원칙이니까 뭐부터 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먼저 인도를 해야 되는데 주임법, 상임법에서는 먼저 인도하지 않고도 경매가 실행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원칙이에요, 예외. 원칙은 동시행관계성 경매가 안 된다고. 왜? 서로 이행을 해야 되는 거고 서로 이행을 안 하는 건 부당한 거예요, 정당한 거예요? 정당한 거니까, 그죠? 설 연휴 때 너무 쉬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원래는 먼저 인도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만 먼저 인도할 필요 없다고요? 주택이랑 상가, 주임법, 상임법. 그걸 뭐라고 했냐면 집행개시요건의 예외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집행개시요건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집행이 시작이 되는데 주택과 상가임대차에서는 인도하지 않고도 경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인도하라 그랬어요? 보증금을 받을 때, 보증금을 수령할 때 양수인에게 인도하는 거고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왜 그러냐면 얘가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요건 일시적이면 될까요? 계속 존속해야 될까? 계속. 이게 언제까지 존속해야 되냐면 이 대항 요건은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원이 배당받을 사람 언제까지 배당 요구하세요라고 날짜를 정해줄 거 아니야? 그 마지막까지 대항 요건이 있어야만 우선 변제를 받아. 근데 만약에 얘가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 먼저 인도를 해야 한다라고 해버리면 대항 요건이 어떻게 되는 거야? 없어지는 거지. 그럼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경매를 하나만 하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주임법과 상임법에서는 집행개시요건의 예외를 두어서 인도하지 않고도 경매를 할 수 있다. 근데 언제 인도해야 된다고요? 보증금을 받을 때, 수령할 때는 인도해야 돼요. 자, 집행개시요건의 예외. 여기 보시면 주택임차인은 임차물에 반환을 하지 않고도 강제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근데 언제는 인도해야 되냐면 보증금을 수령할 때 주택을 누구한테 인도한다고요? 양수인에게. 우리 중개사법에서 한번 뭐라고 출제했냐면 주택임차인이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법원에 주택을 인도해야 한다라고 출제했어요. 법원에 인도하는 게 아니죠. 누가 소유자예요? 양수인, 바꿔서 말하면 경락인에게 인도를 하는 거지 법원께 아니니까 법원에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가 나오는데요. 이건 언제 하는 거냐면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그러니까 존속 중에 못합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 1심 법원을 말해요. 1심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요. 법원이 기각하면 항고하면 되고. 그러니까 요건 이제 언제 하는 거냐? 우리가 앞에서 몇 번 얘기했던 건데 제가 이제 주택의 임차인이에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빼줘.
근데 문제는 저는 딴 데로 가기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상황에서 그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집을 빼버리면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다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임차권 등기명령 등기제도야. 그럼 제가 이사 가기 전에 임차권 등기명령 등기를 해두고 이사를 가면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하게 만드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갑이 을에게 주택을 임차를 해줬는데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딴 데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를 가버리면 대항력이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어디다 간다고요? 법원에. 존속 중에는 할 수 없어요. 종료하고 보증금 못 받았을 때만 하는 거고, 이것도 역시 중개사법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상가 건물의 경우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세무서에 신청한다라고 냈어요. OX. 다 어디서 하는 거예요? 등기관할은 다 어디야? 법원이에요. 법원. 그럼 법원에다가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기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기각하면 다시 한번 봐라라고 항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을이 지금 현재 서울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제주도 가서 살고 싶어. 그러면 제주도로 이사를 가버리면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하니까 요 임차권 등기명령 등기해두고 이사 가면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한때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임차권 등기명령 등기 신청이 역대로 가장 높았다라고 했었어요. 얼마 전에 전세 대란 있고 그럴 때 나는 그 역전세 난도 나고 하니까 보증금을 못 빼준단 말이에요. 집주인이 영끌에서 집을 샀기 때문에 집값 떨어지면 보증금을 못 빼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사는 가야 되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때 하는 게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 등기예요. 종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가 된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집에 A라는 사람이 얘가 이제 등기를 해두고 이사를 갔단 말이야. 집이 비어 있으니까 A라는 사람이 소액임차인으로 이 집에 들어왔대. 그럼 이제 주임법 상임법에서는 법으로 뭘 금지하냐면 얘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라고 금지 규정을 둡니다.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예요? 지금 임차권 등기명령 등기된 집에 소액임차인으로 들어갔다는 거야. 그러면 임차권 등기명령 등기가 돼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이 집주인은 끝나도 보증금을 안 빼주는 사람이라고 만천하에 공시가 돼 있는데 그 집에 소액임차인으로 들어가요. 얘 누굴까요? 바보가 아니라 얘랑 친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지. 그러니까 얘랑 짜고 얘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면 이미 선순위에 있던 저당권자보다 5,500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랑 짜고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으로 이걸 금지해버립니다. 그러면 일반 우선변제는 못 받게 할까요? 받게 해줄까? 일반 우선변제는 받게 해주겠지. 일반 우선변제는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늦게 받는 거예요? 걔보다 빠르게 받는 거야. 일반 우선변제는 늦게 받는 거지. 그럼 그건 자기가 결정하면 돼요. 근데 소액으로 들어가면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먼저 받아가기 때문에 그거는 금지합니다. 그래서 일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인정이 되고요. 뭐만 금지한다? 최우선 변제만 금지하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작년에 나온 7심 판례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 사람이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합니다. 신청을 하고 이사를 갔고요. 그리고 등기가 떨어졌어요. 순서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등기 신청만 하고 이사를 갔고 등기는 나중에 됐다는 거지. 그럼 이 사람의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유지될까요? 소멸될까? 소멸합니다. 유지되려면 신청만 하고 이사 가면 돼요? 등기돼야 돼. 등기되고 이사를 가야지 신청만 한 것으로 존속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작년에 나온 판례였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공부했던 거 요거 기억나실 것 같은데 임차권 등기명령 등기를 말소하는 거랑 보증금을 빼주는 건 동시행이다, 동시행이 아니다.
동시행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뭐부터 줘야 된다고? 보증금. 보증금 반환을 먼저 해야 되는 거지 얘랑 동시행 관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계약법에서 동시행 파트에서 아주 많이 출제가 됐던 문제였어요. 그러면 주택임차인이나 상가임차인이 죄송합니다.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법원이 당연 배당해요? 배당 요구해야 돼요? 배당 요구해야 돼요? 근데 일정한 경우에는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 배당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두 가지 있었지. 뭐 있었어요? 배당 요구 안 해도 되는 거?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가 돼 있거나 자기가 신청한 경우.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랬어요? 등기 명령 등기되어 있거나 자기가 신청한 경우.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해 줍니다. 그러면 소액임차인은 당연 배당해 줘요? 배당 요구해야 돼? 다 해야 돼. 다 배당 요구해야 되고 이 두 가지만 안 하는 거야.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가 되어 있거나 자기가 경매를 뭐 했다고요? 신청했거나 이 두 가지 경우에만 당연 배당을 해준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를 실행할 때는 임대인에게 고지,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할 수 있다. 요거는 법이 개정된 거니까 좀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하려면 누구한테 먼저 알려줬어야 돼. 당신 집에 등기 들어갑니다 라고 집주인한테 먼저 알려줬어야 돼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역전세하면서 이게 제일 많이 신청됐다 그랬잖아요. 집주인들이 안 받아, 송달을 안 받는 거야.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임차인에게 피해가 되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서 임대인에게 알리기 전이라 하더라도 등기 실행할 수 있다로 개정을 했어요. 개정되고 민법은 아니었고 중개사법에서 바로 출제가 됐었죠. 중개사법 시간에 주임법 들어갔나요? 아직 안 들어갔나요? 네, 죄송하고요. 자, 계속 볼게요. 주임법, 상임법, 주임법, 상임법, 그리고 집합건물법, 그리고 부동산 실명법. 요 네 가지 법은 가담법 빼고 네 가지 법은 민법뿐만 아니라 중개사법에서도 같이 출제가 되는 거니까 잘 봐두시고. 자, 여기 보시면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취득했다면 나중에 대항요건을 상실했다. 그러니까 즉 이사를 가도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상실되지 않고 유지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의미를 갖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작년에 나온 최신 판례요. 등기 신청 후에 점유를 이전했대요. 언제 이사 갔다고요? 등기 신청 후에. 그리고 나중에 등기가 됐대. 그러면 종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유지된다, 소멸된다? 소멸해요. 종전 대항력은 상실된 거고 등기가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인정되는 거야. 그래서 등기하고 이사를 가야지 신청만 하고 이사 간 건 인정해 줄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종료된 후에 등기하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1번, 2번은 무슨 얘기예요? 1번의 경우에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었던 사람이 등기하고 이사 가면 유지가 되는 거고,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없었던 사람이 등기하면 그때부터 뭐가 생기는 거야?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취득되는 거죠. 근데 이번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게 요즘에 주택임대차 들어가면서 인도와 주민등록 안 받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그냥 유지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 3번 중요하다고 했죠. 요 등기가 된 집을 임차한 사람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최우선 변제만 안 되는 거지 대항력과 일반 우선 변제권은 인정된다. 그러면 요 등기 비용은 누가 돼야 되겠어요? 임차인이 알아서 부담하는 게 원칙일까? 임대인이 내야 될까?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는 왜 해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줘서 한 거지. 그럼 누가 내야 돼? 임대인이 내야지. 그죠? 임대인이 제때 보증금을 줬으면 임차인이 그런 등기 비용을 쓸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자, 보시면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및 그에 따른 소요된 비용을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다고요?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요 밑에도 이제 작년에 나온 새로운 판례인데, 그럼 이거 어떻게 비용을 청구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인데, 여기서 소송 비용의 확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상계 자동 채권으로 삼는 방법으로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예요. 상계할 수도 있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소송법에 관한 거니까 소송 비용의 확정 절차라는 건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차임 안 낸 게 있어요. 연체 차임. 그럼 연체 차임이 있다면 등기 비용이랑 뭐 할 수 있다고요? 상계할 수 있다고. 상계. 실제 사건 중에 어떤 거냐면, 이 주택의 임차인이 차임을 좀 안 낸 것도 있고, 이 사람이 약간 좀 무속적인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집에다가 못을 쫙 이렇게 다 박아버렸어요. 그럼 그거 물어내야지. 훼손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보증금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를 실행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이 나중에 등기 비용을 청구할 때 어떻게 했냐면, 당신이 나한테 받을 손해배상 채권이랑 내가 차임 안 낸 거랑 등기 비용을 어떻게 한다고요? 상계하자라고 주장한 거야. 그 상계가 인정되느냐가 문제된 사건인데, 우리 판례는 상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대인에게 등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해놨지, 어떤 방식으로 받아갈지에 대해서는 법률의 규정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논의가 있었는데, 우리 판례는 상계해서 그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5번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가 됐다고 해서 보증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건 아닙니다. 등기했다고 해서 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보증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될까 중단될까? 점유하고 있으면 중단돼요. 근데 점유하는 게 아니라 이사 가버렸잖아. 이사 가버리고 뭐만 해둔 거야. 등기만 해둔 것 가지고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판례고요. 자, 이게 이제 법 개정한 거라고 했죠.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실행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판례 박스 중요한 거, 보증금 반환이랑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가 동시행인지를 묻고 있어요.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뭐부터 해야 된다 그랬어요? 보증금 먼저 빼줘야 됩니다. 그리고 2번 판례 제목 보시면,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를 한 임차인이 배당 요구 없이 배당받을 수 있느냐. 적극 당연 배당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당연 배당되는 경우가 두 가지 있었어요. 등기해 둔 거랑 또 뭐 있었죠? 자기가 신청한 경우. 두 가지는 당연 배당입니다. 자, 그리고 저 최단 기간 보장이 있죠. 이건 뭐 우리가 법 공부 안 해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택은 몇 년을 보장하는 거야? 2년. 여기 보시면 기간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고요? 임차인. 임대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를 볼 텐데, 자, 갑이 을이랑 계약을 했을 때 최단 기간 2년은 보장한다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2년 미만으로 약정을 했다면 그건 누구만 주장할 수 있냐면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다.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갑이랑 을이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했어요. 1년. 그러면 임대인은 1년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 빼주고 나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임대인은 못하는 거야. 임대인은 1년 주장할 수 없고요. 무조건 얼마는 보장해줘야 돼. 2년 보장해줘야 돼요. 근데 주택 임차인은 1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임차인은 할 수 있는 거고, 또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요. 최단 기간인 2년을 주장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야, 지금? 임차인이죠. 상황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1년 6개월 계약했어요. 1년 6개월. 그러면 임대인은 1년 6개월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임차인만.
약정기간, 2년 미만의 약정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임차인 뿐이다. 2년 계약을 했어요? 2년 계약? 임차인은 1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2년 계약했으면 2년 살아야지. 그렇죠. 뭐 임차인이 무슨 왕이에요? 2년 계약해놓고 뭐 한 달 있다 나갈게 이런 거 안 되고 2년 미만으로 약정을 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6개월 계약을 했대. 6개월 계약. 임차인은 6개월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지. 6개월 약정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임차인이 무조건 아무거나 주장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2년을 주장하거나 2년 미만으로 약정했다면 약정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하는 거예요. 3년 계약했어요? 임차인은 2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년 이상 살도록 계약을 했으면 목적은 달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건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2년, 최소 2년 아니면 약정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2년 초과해서 정했으면 임차인 보호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그 기간은 서로 지켜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2년 미만으로 약정했을 때 그 미만의 기간은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거 보면 생각나는 게 학원으로 전화가 왔었어요. 임대차 계약을 2년 하셨대. 2년 했는데 1년 끝나니까 1년 돼갈 무렵에 임차인이 자기 1년만 살고 나갈 거니까 보증금 빼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공부한 것도 있고 그래서 2년 계약했으면 2년 사셔야죠 라고 해서 전화를 끊었는데 며칠 있다가 내용 증명이 날라왔대요. 또 내용 증명 받으면 마음이 좀 싸하잖아요. 그죠? 보증금 안 빼주면 경매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문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임차인 주장이 타당한 거야? 임대인 주장이 타당한 거야? 임대인 2년 계약했으면 2년 살아야지. 1년 계약을 했어야 1년을 주장할 수 있는 거야? 임차인이라고 아무 때나 막 주장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건 우리가 다 본 거니까 묵시의 갱신 빠르게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언제 다 정리했던 거죠? 전세권 할 때 주임법, 상임법, 묵시의 갱신 다 봤었는데 자, 임대차 계약이 끝나가기 6개월에서 얼마까지 아무 얘기 안 하면 6개월에서 2개월. 그러니까 주택은 1개월 나오면 안 된다 그랬어요.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대인이 나 이거 갱신 안 해줄 거야 이런 말 안 하고 조용히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임차인도 얼마 전까지는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2개월 전까지는 얘기를 해줬어야 돼. 근데 둘 다 아무 얘기 안 하고 시간이 지나면 임차권은 소멸되는 게 아니라 갱신되는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지 동일한 기간은 아니었어요. 기간은 어떻게 된다? 민법에서는 정함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주임법과 상임법은 특별 규정이 있어. 최단 기간이 있으니까 주택은 얼마로 본다? 2년으로 본다. 상가는 1년으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고요. 통지가 도달되고 몇 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했냐면 3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도달하고 3개월. 그러면 임대인은 해지 통지할 수 있다 없다? 임대인은 안 돼요.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임차인만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임대인은 다시 2년을 보장해야 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통지할 수 있고 통지가 도달되고 3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제가 주택의 임차인인데 임대차 끝나가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우리 집주인이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저도 아무 얘기도 안 했고 그럼 임대차는 기간 만료로 소멸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갱신, 묵시의 갱신이 되는 거야. 그럼 묵시의 갱신이 됐는데 우리 집주인이 갑자기 연락해서 임차인 미안한데 내가 집 좀 써야 되니까 내가 이사비랑 이런 거 다 대줄 테니까 좀 나가줘. 이러면 나가야 돼요? 더 살 수 있는 거야. 임대인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임대인이 그렇게 주장하면 싫은데 난 더 살 건데 라고 얼마를 더 살 수 있다? 2년. 근데 임차인인 제가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임대인 아저씨 나 이번에 전원생활 하기로 마음 먹었어. 내려갈 거니까 보증금 빼줘.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그럼 임대인은 보증금 언제 빼줘야 돼요? 지금 빼줘야 돼? 3개월 있다가? 3개월 있다가 빼주는 거야? 이건 지금 부당한 거예요? 정당한 거야?
가끔 그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지금 묵시갱신이 돼서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니까 3개월 후에 소멸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경우에 우리 집주인이 공인중개사비 당신 보수 당신이 내고 나가라고 하는데 제가 내야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시더라고요. 누가 내야 돼요? 임대인이 내는 거, 임차인 내는 거 아닙니다. 이건 지금 정당하게 끝내는 거지 부당한 게 아니라 정당한 종료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보증금 받아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상가도 똑같은데 다만 상가는 6개월에서 2개월이 아니라 1개월이에요. 1개월. 임차인은 그건 1개월 전까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나중에 상가 가서 또 볼게요. 우리 한번 얘기했던 건데 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면 되고. 자, 존속의제. 존속의제는 뭐냐면 임대차가 종료가 됐어요. 근데 보증금을 못 받았어. 그러면 임대차 관계는 소멸이 아니라 뭘로 본다? 존속하는 것으로 다루겠다. 의제해버리겠다라는 거야. 상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 만약에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어요. 제가 그냥 그 집에 계속 살고 있어요. 그러면 임대인이 저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할 수 없어요. 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약정된 차임을 청구해야지 시가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동시행 관계 있잖아요. 그럼 동시행 관계에 있어서 제가 목적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으면 공짜로서요 부당이득 반환해야 돼. 부당이득 반환하는 거야. 근데 주택이나 상가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못 받아서 살고 있다면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안 끝난 거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거예요. 차임 청구를 해야 돼. 차임 청구지 부당이득이란 말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묵시갱신 조심하실 점 6개월에서 얼마냐면 2개월입니다. 임차인도 2개월 전까지는 통지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집주인이나 저나 한 달 전에 야 이번에 갱신 없어 라고 얘기를 하면 갱신이 돼야 안 돼. 다시 계약 기간이 다음 달에 만료예요. 다음 달 만료인데 한 달 전에 우리 집주인이 전화해서 아 이번에 묵시의 갱신은 난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의사를 표시했다는 거야. 묵시의 갱신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알려주라고? 2개월 전까지. 6개월에서 2개월. 임차인도 얼마 전까지는 얘기했어야 돼. 2개월 전까지는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요. 그 만약에 한 달 안에 2개월 안에 얘기하면 그건 의미 없는 거야. 묵시의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얼마 전까지 얘기해야 된다? 2개월 전까지는 얘기를 해야 돼요. 자, 법정 갱신되면 기간은 2년으로 본다. 그런데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어요. 도달되고 3개월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근데 이제 이 묵시갱신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했다. 주택은 몇 개요? 2기. 그리고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면 이 묵시갱신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갱신 요구권, 매우 중요한 제도죠. 임대인은 기간 만료 전, 자, 이것도 역시 6개월에서 얼마냐면 2개월이에요. 갱신 요구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고요. 물론 예외적으로 거절 가능한 사유가 있는데, 자, 계약 갱신 요구권이에요. 주택을 임대차 했는데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에서 역시 얼마냐면 2개월, 요 사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갱신해 주세요라고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이게 예전에 이제 들어온 지 꽤 됐지만 이거 들어올 때 정말 시끄러웠잖아요. 뭐 임대차 3법 뭐 난리 났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 임대차 3법이라는 게 일단 제일 기본이 갱신 요구 제도예요. 그러면 원래는 이 제도가 없었을 때는 임대차 끝났을 때 임차인이 더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갱신 계약을 해야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상가에 이어서 주택에도 들어오게 됐는데, 그러면 갱신 요구는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어. 더 살게 해줘야 돼요. 그럼 갱신 요구 이건 몇 번 행사할 수 있는 거죠? 한 번. 1회 행사할 수 있고요. 행사 기간은 얼마냐면 2년이에요. 2년.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상가와 달리 주택은 횟수 제한이지 총 기간 제한이 아닙니다.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한 번은.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주택임대차는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면 OX. 틀려요. 4년이 초과될 수도 있다. 한 번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간이 주택임대차가 10년이에요. 10년. 이런 경우는 드물겠지만 계약 기간을 10년으로 했어요. 그러면 10년 끝나가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차인이 갱신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몇 번은 할 수 있다. 한 번은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계약 기간 2년이었어요. 2년이었는데 끝나가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둘 다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하면 어떻게 돼? 소멸되지 않고 묵시의 갱신이 일어나겠죠. 그럼 이제 묵시의 갱신 되면 2년이니까 총 4년이에요. 그러면 4년 끝나갈 무렵에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갱신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갱신 요구는 무조건 한 번은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지 몇 년의 제한 이런 게 없어요. 상가 임대차는 갱신 요구를 총 몇 년까지만 할 수 있냐면 10년으로 제한합니다. 상가는 총 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지만 주택은 한 번은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게 법률의 규정이에요. 그러면 증액 제한이 문제가 되는데 차임이나 보증금은 연 5% 증액을 제한하게 됩니다. 이걸 초과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지금도 뭐 전월세 3법 이렇게 나오는 게 첫 번째는 뭐냐면 갱신요구권이란 제도,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이라는 게 법이 3개라는 게 아니라 법조문 3개를 얘기하는 거야. 갱신요구권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전월세 상한제. 몇 프로를 넘기면 안 된다. 5%. 그렇죠?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 여기 3가지를 말하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이 2가지. 갱신요구랑 그리고 5% 증액 제한.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만약에 갱신요구 제도가 있는데 전월세 증액 상한제가 없으면 갱신요구는 있으나 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2년 계약이 끝났어요. 그러면 더 살고 싶으면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때는 전월세 제한, 증액 제한이 있어 없어요? 없죠. 새롭게 재계약을 하는 거니까 몇 프로 올리든 2배, 3배를 올리든 상관없는 거야. 합의가 되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5%를 증액해서는 5%를 초과 증액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어요. 누구는 할 수 없고 임대인은 못하고. 그럼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 통지하면 도달되고 몇 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3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하게 됩니다. 사실 좀 웃기긴 해요. 임차인이 뭘 요구한 거예요 지금?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고 갱신이 됐는데 임차인은 언제든지 또 뭐 할 수도 있대요. 해지 통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임차인이. 그러니까 요게 이제 법을 만들 때 아무 생각 없이 묵시의 갱신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생겨요. 상가는 그렇지 않아요. 상가는 이런 규정이 없어서 해석상 상가 임차인이 갱신 요구한 다음에 해지 통지할 수 있느냐 부정적인 게 다수예요. 근데 주택은 그게 돼. 주택은 임차인이 갱신합시다, 갱신해줘라고 요구한 다음에 스스로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하면 갱신의 효력은 언제부터 생기냐면 도달되면 바로 효력이 생깁니다. 갱신 요구가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고 종전기간 만료 시부터 생기는 게 아니라 도달되면 효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사건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3월 9일 날 임대차가 끝나요. 주택인데. 근데 1월 5일 날 갱신 요구가 도달이 됐어요. 그럼 이제 갱신의 효력은 1월 5일부터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부터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임차인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지. 얘가 1월 29일 날 해지 통지를 한 거야. 임대차가 종료되는 날짜는 언제냐가 문제가 된 거죠. 4월 29일이냐 6월 9일이냐. 그러니까 해지가 도달되고 3개월이냐
종전 기간이 만료되고 3개월이냐 이게 문제가 된 거야. 우리 판례는 그럼 언제라는 거야? 4월 29일이지 6월 9일이 아니다라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해지 통지가 도달이 되면 종전 임대차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해지 통지할 수 있고 그때로부터 몇 개월? 3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하는 거예요. 웃기죠? 그럼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2월 19일 날 임대차가 종료하는 날짜예요. 원래 계약 기간이 여기서 끝이에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임차인이에요. 종료 날짜보다 더 빨리 끝내고 싶을 수도 있지.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얼마 전까지 하면 갱신 요구하면 돼. 6개월에서 2개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6월 21일 날 갱신 요구합니다. 자, 그럼 갱신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월 23일 날 해지 통지합니다. 임대차 언제 끝나요? 9월 23일 날 끝나는 거예요. 원래 계약은 얼마인데? 12월인데, 그렇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원은 이때부터 해지가 도달되고 3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판례 입장대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이해되셨죠? 조금 어이가 없잖아요. 그리고 시험에 바로 출제, 이게 최신 판례거든요. 바로 시험에 출제가 됐었어요. 자, 그리고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냐면 얘가 차임을 몇 기에 이르도록 안 냈냐면 2기. 상가는 몇 기냐면 상가는 3기예요. 상가는 잘 모르면 3 쓰면 대부분 맞아요. 상가는 3이고 주택은 2기. 자, 그리고 서로 합의해서 임차인에게 보상을 제공했다면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차인 미안한데 내가 갱신을 못 해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상해 줄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서로 합의했다면 상관없어요. 그럼 만약에 지문에 임대인이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라고 써 있으면 거절 사유가 돼야 안 돼? 안 돼요. 일방적으로 공탁하면 안 되고 보상을 어떻게 했어야 된다고? 합의하에. 동의 없이 전대했다. 해지 사유죠. 당연히 거절 가능하고, 그리고 임차인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거절 가능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중과실이고요. 경과실은 들어간다 안 된다? 안 들어가요. 그럼 만약에 임차인이 경과실로 주택을 파손했다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고의 또는 뭐만? 중대한 과실. 근데 사실 요거는 상인법의 거절 사유를 그대로 베낀 거고요. 주택에만 나오는 독특한 거절 사유는 마지막 거야. 임대인이 또는 임대인의 직계 존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하는 경우죠. 내가 임대인인데 내가 들어가 살 거니까 나는 연장 못 해드려요 라고 거절할 수는 있어요. 임대인이랑 누구라고? 임대인의 직계 형제자매 돼 안 돼? 안 돼요. 누구만 된다고요? 존비속. 존비속이니까 위아래로만 되는 거지 반개 옆으로는 안 되는 거야? 할아버지는 되는 거죠. 그렇죠? 형제자매 안 들어간다는 거 조심하시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유의하실 점, 그럼 그럴 수 있잖아요. 임대인이 제가 들어가 살 거예요 라고 해놓고 거절하고 자기가 안 들어가고 기간 만료 전에 제3자에게 뭘 해줬대요? 임대해 준 경우요.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상황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집주인인데 우리 임차인이 갱신해달라고 저한테 요구를 한 거야. 그럼 제가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뭐가 있다? 임대인인 제가 들어가 살 거기 때문에 갱신 못 해드립니다라고 거절하는 건 정당한 거야. 근데 제가 들어가 살 거예요라고 거절해놓고 안 들어가 살죠? 다른 사람에게 또 더 비싼 보증금 받고 세주는 거야.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들어가 살게요라고 해놓고 한 2달 살고 딴 사람에게 세주면 돼 안 돼? 뭐라고 써 있어요?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되었을 기간이 얼마요? 2년. 2년 전에 딴 사람에게 임차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드셨죠? 네. 뭐 이해고 뭐고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법이 그렇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 내가 들어가 살 거예요라고 해놓고 거절한 다음에 집을 팔아버립니다. 손해배상 해야 될까 안 해도 될까?
그건 몰라요. 이거 가지고 지금 2심까지 싸우고 있어요. 이제 곧 대법원 판례가 조만간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설된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갱신 요구와 관련되어서 판례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빨리 합격하셔야 돼요. 볼 때마다 판례가 새로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뭐라고 하냐면, 아니 법조문이 갱신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3자에게 임대했을 때 손해배상하라고 돼 있는데 매매했을 때는 안 써 있잖아.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은 없는 거지 라고 주장하는 1심 판결도 있고요. 야, 그게 그거지. 어차피 임차인을 방해한 거니까 손해배상 해야 돼 라는 판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지방법원 판결마다 서로 달라. 그럼 결국 어디서 결정 나겠어요? 대법원에서 결정이 나겠죠. 그거 이제 조만간에 나올 거고. 갱신 요구 최초 판례로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었냐면, 일단 요건 입증을 누가 하는 거냐면 임대인이 입증해야 돼요. 임대인이 내가 실제로 들어가 사는 거야 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는 게 판례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판례는 아직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한 후에 주택을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그 매수한 사람, 주택을 새로 산 사람도 내가 들어가 살 거예요 라고 거절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된 사건인데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갱신 요구권이 행사되고 이 사람이 집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럼 그 집을 새로 산 사람도 내가 들어가 살 거니까 갱신 못합니다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례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갱신 요구의 거절은 갱신 요구 당시에 임대인만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려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택을 산 사람도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2심 고등법원까지는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 임차인인데 얘가 얘한테 갱신 요구를 한 거야. 그랬더니 이 갑이라는 사람이 갱신 요구를 거절했어요. 얘가 뭘 거절했냐면, 내가 이 집을 병에게 팔 거야. 그리고 얘는 실거주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얘가 나는 못 해주지 라고 거절을 했다는 거야. 상황이 되었어요? 얘가 지금 왜 거절했다고요? 이유를 뭐라고 들었다고요? 내가 집을 팔 거라고. 근데 이제 이게 2심 법원까지 뭐라고 했냐면, 갑은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 안 된다. 집 파는 건 거절 사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절 사유가 없고요. 그리고 이 병은 갱신 요구 당시에 임대인이 아니었죠. 그럼 얘는 거절권이 없어. 그래서 이건 거절 못한다라는 게 2심 법원까지 판결이었는데, 대법원에서는 그 판결을 깨고 누가 할 수 있다고 한 거야. 실거주하는 새로운 소유자도 실거주를 목적으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국토부 해석에서도 얘는 거절 못하는 걸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뭐야? 재산권 행사가 큰 피해지. 내가 이 집을 팔려고 해요. 근데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내가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이거 갱신 요구를 거절 못하게 되면 얘가 이 집을 살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얘가 이 집을 팔 수 없는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판결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새로 집을 사서 들어가는 사람도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판례고. 그래서 아까 중요하다고 한 거 2기 합의하에 보상, 동의 없이 전대, 이런 것들은 다 거절 사유고, 특히 중요한 거 고의나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거절 사유가 되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응이 중요하죠. 임대인이 실거주하는 경우, 직계 존비속 포함입니다. 자, 입증은 누가 해야 한다고 했냐면 임대인이 합니다. 자, 이 판례 중요하다고 했고, 갱신 요구권이 행사된 주택을 양수한 자도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느냐? 거절할 수 있다라는 점. 한 번 행사할 수 있고요. 갱신되는 기간은 2년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2년에서 4년은 보장받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근데 오해하시는 게, 이렇게 4년이 보장된다고 해서 주택이 4년이 최단 기간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단 기간은 주택 몇 년이에요? 2년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번 행사하면 4년까지 살 수 있다는 얘기고, 근데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고요. 도달되고 3개월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자, 이게 좀 전에 이제 보신 건데, 주임법에 따라 계약 갱신을 요구한 경우 갱신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냐면 갱신 요구가 도달한 때예요. 종전 기간이 만료된 때가 아니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임대인에게 갱신 요구가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효력이 생겼으면 이제 임차인은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소멸되는 시점은 종전기간 만료하고 3개월이에요. 통지가 도달되고 3개월이에요. 통지가 도달되고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통지가 갱신된 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되었어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종전기간 끝나기 전에 도달되었어도 그때부터 3개월이지 새로 시작하고 3개월이 아니다라는 점. 자, 그리고 증액 제한 몇 프로냐면 5%고요. 그리고 위반하면 뭘 해야 되냐면 손해배상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 그러니까 2년이죠. 2년이 끝나기 전에 제3자에게 임대했다면 그때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법이 이제 여러 가지를 정하는데 그걸 외울 필요는 없고, 하나 확인하실 점은 여러 가지 법이 정하는 것 중에서 작은 금액이 아니라 큰 금액. 다른 것들은 다 작은 금액인데 주임법의 갱신 요구 손해배상은 여러 가지 중에서 작은 금액이 아니라 큰 금액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써 있는데 뭐 외우실 필요 없고요. 자, 다 끝났습니다. 중요한 건 다 끝났고, 차임 증감 청구 나오는데 역시 주택 상가 똑같아요. 연 몇 프로 이상을 증액할 수는 없다. 5%. 근데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증액할 수 없고요. 계약을 한 후에 1년 내에 증액 다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계약을 해서 오늘 들어갔어요. 그럼 오늘부터 1년 안에 증액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요. 그럼 예를 들어 1년 있다가 증액을 했어요. 그럼 증액을 한 번 하면 또 1년 안에 다시 증액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계약을 한 후 또는 증액이 있은 후 1년 내에는 다시 증액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재계약할 때는 증액 제한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2년이 아니라 갱신 요구하니까 몇 년까지 살 수 있는 거야? 4년 끝났어요? 끝나면 이제 더 이상 갱신 요구를 할 수 없죠. 그럼 더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계약해야지. 그럼 이때는 증액 제한 같은 거 없죠. 새롭게 계약을 하는 거니까 뭐 더블로 올려도 임차인이 돈 내든지 나가든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또는 합의로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인데, 이건 이제 뭘 말하냐면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있단 말이야. 이 보증금을 뭘로 전환하는 거야? 차임, 월세로 전환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 대한 한도가 없으면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을 월세로 너무 많이 바꿔버리면 임차인에게 부담이 되니까 산정률의 제한을 두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1번에 보면 1할이니까 몇 프로야? 10%. 그리고 기준 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유를 더한 비율 2.0. 그러니까 기준 금리 더하기 2.0이에요. 이거 중에 높은 금액이다, 낮은 금액이다.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1과 2 중에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1억인데 1억을, 보증금 중에 1억을 월세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억에 10%면 1,000만 원. 지금 기준금리가 2.5인가요? 전 모르겠고 1이라고 할게요. 쉽게. 1 더하기 2니까 몇 프로야? 3%. 낮은 게 뭐야? 3%지. 그럼 1억에 3%면 얼마겠어요?
300을 얼마로 나눈다? 12개월이니까. 그게 월세 전환율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예.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예.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임대인이 막 지 마음대로 바꾸면 임차인이 피해되니까 한도를 정해놓은 거야. 10% 또는 기준금리 곱하기 더하기 2.0. 그래서 그 중에서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낮은 비율. 상가는 나중에 보면 달라지. 상가는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로 곱하기 4.5가 나오니까 주택은 10% 또는 더하기 2.0. 자, 임차권 승계. 사실혼 배우자의 임차권 승계가 나오죠.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가정공동 생활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상속권이 있으면 이런 규정을 둘 필요가 없죠.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법률혼 배우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집이 있는데 갑이랑 을이 살고 있는데 이 을이 갑이라는 사람이 임차권자인데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실혼 배우자 을은 상속권이 없으니까 얘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국가로 귀속되겠네요.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해야 돼? 길바닥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하도록 규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보시면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주택에서 가정공동 생활하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권리 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2항에 보시면 임차인이 사망한 때 사망 당시 상속인이 가정공동 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 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 몇 촌이에요?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권리 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에게 상속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인이 없어. 그럼 이건 누가 다 가져가면 돼요? 사실혼 배우자가 가져가면 돼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인이 있어요. 그럼 상속인이 있으면 다시 그 상속인이 가정 공동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지 않고 있느냐로 나눠서 가정 공동 생활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상속인이 상속받고 끝나는 겁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가져갈 거 없고요. 근데 가정 공동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면 이 사실혼 배우자와 몇 촌 이내?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집에 갑이랑 을이 있는데 갑의 자녀 A가 있었어요. 갑이 이제 전처 소생의 자녀 A가 있었는데 이렇게 살다가 갑이 사망했대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A가 상속받고 을은 못 받는 거야? 이거 내보내야겠네 이거. 내보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을과 A가 공동으로 승계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속인이 가정공동생활 하고 있으면 상속인이 상속받고 잘 모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얘가 딴 데 있대.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면 사실혼 배우자랑 몇 촌 이내가? 2촌 이내. 여기 뭐 3촌, 4촌 이런 말 치사하게 가끔 쓰니까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한다라는 거야. 근데 승계를 하려고 봤더니 사실혼 배우자가 승계를 하려고 봤더니 이미 갑이 돌아가시기 전에 월세를 안 내셔서 보증금은 다 까먹으셨고요. 그리고 술잡숫고 집도 좀 부숴가지고요. 물어내야 될 것도 있어요. 그럼 이거 승계하면 내가 피해보겠네? 그럼 승계를 꼭 해야 돼요? 거부할 수도 있을까? 거부할 수 있죠. 그래서 한 달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한 때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주임법이에요. 다 보셨고 좀 쉬었다가 이제 상임법 들어갈게요.